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일단 휴장합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시장에서 좀 일정 부분의 반등이 좀 나왔고 시장 골고루 이제 상승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오늘 하루로서 이 시장 이 지수의 박스권을 탈출하는 어떤 무언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량도 부족했고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이제 반등은 있었지만 거래량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어떤 반등에 좀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자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아주 매우 좀 적은 편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반등의 의미를 크게 두지 말자라는 이야기였고요.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크게 빠졌던 이 공간을 이번 주에 빠져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내일은 쉬고 목요일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와준다면 더욱더 이 바닥이 좀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추세를 이야기할 때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멀었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어떠한 매물 구간이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이쪽 구간에 매물 구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고가를 찍었던 2600포인트 구간이 있을 것인데요. 코스피가 이 구간 앞으로 이제 층층이 남은 이 구간까지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에너지는 모멘텀이겠죠. 어떤 무언가의 모멘텀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가장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모멘텀은 실적이죠. 근데 그 실적에 대한 것이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반등 혹은 반등을 했으면 물량이 출회되는 또 하락 이런 부분 상승 하락이 이렇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간이 가장 수익 내기가 힘든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연속되어졌던 과거의 우리 시장에서 보면 주변에 돈 벌었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어요. 작년 같을 때는 뭐 한 집 걸로 한 집이 뭐 수익을 받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좋았잖아요. 근데 작년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수익을 이익 실현하고 탁 이제 마무리 짓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이런 구간에서도 좋은 종목도 있지만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 놈들도 많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기다려야 되는 매매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가는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 시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았고 신흥국 시장은 좀 꺾였다가 약간 반등하기도 하고 일부는 아직 반등을 못하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도 있고 그렇죠? 혹은 비슷하게 가는 뭐 일본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다 각기 다른 나라라고 보지 않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 다만 나라마다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큰 추세는 비슷하게 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럼 앞으로 3분기까지가 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이 안에 많은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많이 올라갔던 주식이 미국 주식이 빠져서 다른 일반 시장들과 같이 키를 맞출 것이냐, 눌렸던 애들이 튀어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의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약세의 어떤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것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강력하게 피해야 된다 이럴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굳이 물량을 많이 실을 이유도 없고 잦은 매매를 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되게 애매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떠올려 보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과거에 이랬던 시장을 한번 기억이 나시죠? 이때 어떻게 매매했었는지. 그렇죠? 이게 올라가는 듯 하는 모습 보이면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고 좀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이런 시장이었어요. 과거 여기서도 계속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올라가려고 하면 빠지고 이런 시장이 상당히 반복되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이때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가 기억을 해보시면 잘 날 거예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좀 주의할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죠. 평소와 같이 어떤 실적으로만 매매하지 매매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매매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한국 시장이 이러한 시장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상당히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니까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은 일단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여기를 탈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탈출해내야만이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렇게 크게 멀리 보면 지금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근데 비중을 많이 싣고 단기 매매한다거나 뭐 실적이 안 좋은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이제 손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저희 회원분들 일부도 아마 답답해 왜 이렇게 느리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 계좌 1, 20%씩 다 손실 중이에요. 손실. 그래서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우 급하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또 손실. 계속 실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이 우선이 아니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이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시장에서의 어떤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 뭐 일부 TV라든지 어떤 무언가에서 어떤 종목을 아주 강력하게 어떤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추천한다거나 권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이 무조건이 없다라는 것에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이 없다라는 것에 공감한다면 아마 저절로 비중 조절도 될 것이고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도 하면서 물량도 줄였다 뺐다 시장 상황에 맞춰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유연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한 예를 오늘 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카페는 그 회원들만 보는 비공개 카페이기 때문에 아마 검색하거나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했던 내용이니까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근에 어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약세장에서 매매할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실적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적을 반드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란 말은 없어요. 특히 대형주일 경우에는 실적과 무관하게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 그러니까 평생 투자 파트너의 종목을 보는 어떤 실적 그 기준에 맞진 않더라도 개인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거나 누구는 사거나 누구는 팔거나가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이 조금 둔화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현재 가치와 실적의 어떤 그 괴리를 이용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짐으로써 주식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은 여러 가지라는 소리예요. 우리처럼 성장이 상당히 많이 증가될 회사를 찾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어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죠. 그리고 배당을 위한 투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패시브 자금들에 의한 자금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떠한 기준들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어떠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실적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LG U+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LG U+가 그러한 해당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LG U+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쭉 우상향하는 그런 시기일 때는 보통 하단 매수,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가 끝나는 곳에서 매도해도 되고요. 또 하단 매수, 또 그런 매도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 1차, 2차, 한 3차 정도 들어오면 다시 이 정도로 이익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정도에서도 이익 실현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여기서 1차 혹은 2차 정도까지 왔다면 지금 계속 좀 유지도 할 수 있거나, 혹은 짧게 끊어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종목은 어떤 분기 실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인 것이냐라는 질문에 해답으로 정답이 아닌 해답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종목은 대형주로서 이머징 지수에 편입과 편출됐을 때의 모습을 보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딱 이머징 어떤 그 지수에서 제외가 되는 순간 패시브 자금들이 빠지면서 이렇게 이거는 이런 반등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들은 수급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을 하면서 결국엔 빠지긴 하죠. 근데 이번에 다시 편입이 되면서 그 편입 기대감으로 쭉 이제 오르는. 근데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에서도 매수 매도의 어떤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매수 매도의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유연하게 안 가져도 괜찮아요. 오직 한 가지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EPS가 매년 25% 이상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ROE가 매년 2% 이상 증가하는 기업이라든지 안전하게, 그리고 매출이 무조건 10% 이상씩 증가하는 기업,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기업, 그렇죠? 그리고 혹은 ROE가 10% 단위에서 20% 단위로 증가하는 기업, 이렇게 해서 딱 끊어가지고 이것만 딱 들어왔을 때 매수 매도를 해도 돼요. 이런 종목 안에서, 이런 종목군 안에서 내가 원하는 차트 패턴이 나왔을 때
이제 매수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잘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PER이라든지 어떤 뭐 이부 에비타라든지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거의 잘 언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꺾이는 이러한 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이 꺾이는 곳에서는 매출이 꺾이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과정들, 그러니까 회계 마사지가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단순한 지표들은 충분히 좋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이제 재무제표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일단 재고 자산에 대한 이쪽 부분으로 조금 이제 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재고 자산을 흔히 뭐 파이보 라이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파이보 라이보라고 하는 선입선출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조금씩 이제 만질 수도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떠한 보조지표 이러한 지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 1이다. 이러면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오늘 사실 오늘은 아니긴 하죠. 좀 하락 기간을 계속 좀 관망했던 종목 중에 대원 미디어라고 있거든요. 대원 미디어는 좀 오랫동안 좀 찌러봤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찌러봤고 한데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 아래로 내려오면 내가 이놈을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000억 아래짜리를 추천하는 건 상당히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저희 회원들의 자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거를 추천한다라는 것은 시세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조 단위가 넘는 것들은 시가총액이 뭐 펄어비스처럼 3조 정도는 돼야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추천하고 시장가로 막 사고 하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경우는 좋은 회사인지도 알면서도 한 시가총액이 보통 저는 한 1000억 미만에서부터 째려보다가 한 2000억 이상 혹은 3000억 정도 됐을 때 조금 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라는 것도 있지만 이 구간에서는 매우 변동이 큽니다. 근데 이 회사에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회사의 EV가 EV 에비타가 이 대원 미디어 그러니까 오늘 보고서가 오늘 날짜로 나왔던 보고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부 에비타가 요 밑에 있네요. 이 이부 에비타가 2.54라는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2.54. 그래서 저는 여기서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2.54? 이부 에비타가 2.54라는 생각에 너무 좀 놀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가 이 회사를 째려봤던 구간이 이 연저리부터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마 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부 에비타가 2.54까지 내려가면서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으로 내려가는 지금의 이 순간에 보니 이거는 추적의 관점으로라도 꼭 한번 언급은 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대원 미디어라는 회사는 다들 뭐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닌텐도 뭐 이런 회사 그렇죠.
아마 회사에 대한 내용은 시가총액 1,000억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상당히 탄탄한 매출 그리고 자산도 많아요. 의외로 그 자본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도 괜찮고 뭐 어떤 유동 자산들도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100% 이제 자회사인 대원 CI라든지 뭐 대원 방송, 대원 엔터테인먼트 다 괜찮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이 하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모멘텀들을 또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장의 주도주는 확실히 아니에요. 확실히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에비타가 나왔을까? 오늘 상당히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종목이. 어차피 추천하지도 못할 거, 뭐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신기한 종목. EV 에비타가 2.54. 그러면 EV 에비타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EV 에비타는,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뭐 이거를 자세하게 공부하듯이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이 전체의 어떤 기업 전체의 가치를 얘기해요. 기업 전체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줄임말이긴 한데 이걸 다 떠나서 그렇게 설명해봤자 나중에 기억 못 하셔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국에 뭐냐면 어닝 비포인데요. 뭐냐면 이자와 세금을 빼기 전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영업이익이라는 소리예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을 더한 정도. 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해석해야 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EV 위에 있는 그 분자에 있는 EV는 기업 지분을 100% M&A에서 만약에 이 회사를 내가 사겠다라고 했을 때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얼마 정도를 실제로 영업을 통해 실제로 현금화, 그러니까 돈을 버느냐라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회사를 만약에 1,000억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만약에 2.54라는 거, 말해서 에비타가 2라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500을 번다라는 소리예요. 50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보유하고 이 회사를 그냥 사고 2년이 지나면 내가 산 이 회사의 돈이 2년 동안 1,000억이 돼서 내가 산 금액을 그냥 뽑는다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거예요. 2%대 에비타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거의 1 미만으로 내려갔던 EV 에비타 종목이 몇 개 있었어요. 과거 오랫동안 봤을 때.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의 결과가 어떻냐면 보통 인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합병. 인수돼요. 좋은 큰 회사에 합병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EV 에비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더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EV와 에비타, 그죠? 예, 그렇죠. EV 에비타 맞죠? 여기 스펠링이 다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냐면 흔히 이 EV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회사를 가지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가총액. 그렇죠. 시가총액에다가
이 회사가 시가총액에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 그러니까 그건 부채를 포함하는 거예요. 부채까지 포함해서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현금을 좀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회사를 예를 들어서 어떤 빵가게를 샀어요. 빵가게를 1,000만 원 주고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하고 나서 빵가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 안에 계산통 안에 현금이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 회사는 500 주고 산 거죠. 이런 개념으로 현금을 이제 빼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 회사를 살 때 이 회사가 이 회사 전체를 살 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채, 그러니까 뭐 빌린 옆집에다가 10만 원을 빌렸었나 봐요. 재료값으로. 그러면 어차피 이 회사를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이 부채도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것도 같이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시가총액에서 부채와 현금을 빼는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부채라고 하면 유동부채, 그러니까 유의자 부채를 빼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금이라고 하면 유동자산을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오늘 날짜로 보면 한 93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 회사의 유의자 부채가 한 뭐 계산법마다 다를 수 있고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후하게 쳐준다면 한 250억 정도의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현금도 한 400억에서 약 한 600억 정도의 현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뭐 매출 채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재고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재고라든지 이런 매출 채권은 빼주기도 하지만 좀 후하게 쳐줘서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 그렇죠? 저는 이것까지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 본다면, 그리고 나서 이 에비타를 이제 나눠주는 것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이 내년에는 1년에 한 198억 정도가 나와요. 거기다가 감가상각되는 이런 비용들, 이것도 조금 아주 풍요롭게 과하게 봐주면 한 300억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0억 가까이 돼요. 500억 가까이.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충 하면 2부 에비타가 시장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쳐주면 한 3배 정도, 그렇죠? 3배 정도. 그리고 아주 타이트하게 봐주면 1배까지, 약 1배대 영역까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회사를 사서 이 회사를 그냥 전체를 사요. 사가지고 1년만 있으면 그냥 본전 뽑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좋은 회사들이 뭐 SBM, 지금은 아마 상폐됐을 거예요. 없어진 회사인데요. 아주 좋았던 회사들이 보통 인수합병되거나 흡수합병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꼭 이 회사가 그러란 법은 없을 수 있겠죠. 꼭 그렇다고 안 되라는 법도 없겠지만 이 회사가 어떤 설립자에서 이제 자녀로 대표이사가 넘어왔는데 이 자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회사가 주가가 멋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떠한 과거의 설립자,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로부터 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확실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한 10년 동안 어떤 경영 수업 이후에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젊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맞는 무언가들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시장에서 현재는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이 회사의 매출은, 그러니까 보통 다른 전문가들에게도 만약에 물어보면 대원 미디어에는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아, 회사 매출과 어떤 현금 흐름과 이런 건 너무 좋아. 그런데 뭔가 모르게 모멘텀이, 혹은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과거에 이때는
그 닌텐도 그 스위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쭉 빠졌던 이때 모습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소외주로도 좀 보이긴 하나 시가총액도 작고 소외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회사는 매우 튼튼한, 지금 당장 팔아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정 부분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회사들. 근데 내년의 실적은 현재의 실적이, 그러니까 이 현재이고 2018년, 2019년, 2017년이라고 하면 매출이 한 1200억대 나왔던 매출이 이번 연도에 1600억대로 나와요. 그리고 내년에는 2200억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하락은 뭐냐 라고 하면 분기 매출의 하락이었습니다. 분기 매출. 근데 오늘로써 분기 매출의 바닥을 확인했어요. 오늘로써 분기 매출의 바닥. 이 대략적인 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지금 제가 잘 체크해놨던 거가 잘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로써 더 이상의 아마 바닥은, 실적의 바닥은 없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마지막으로 330억대 매출로 나왔거든요. 이제부터는 3분기, 4분기 때는 실적이 늘어요. 특히 이런 특히 이제 아이들의 어떤 상품 매출이 많은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상품 구성이, 매출 구성에서 이런 회사들은 특히 이제 연말로 가면서 매출이 늡니다. 보통 많이 잡히죠.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갈 회사는 절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2부 에비타가 2배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종목이 튼튼한데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것도 아닐 거예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번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건데요. 이 회사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가 하락했어요. 근데 실적이 돌아나가는 회사들은 거의 맥스 한 50% 정도 하락하면은 거의 한계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소형주이다 보니 한 60%까지도 변동폭을 봐주고 접근해 본다면, 지금 이 정도로 한 40%까지 하락했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시장 돌아나갔을 때 중심선 갔을 때 중심선에서 4차 매수 정도까지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분할 매매인 거죠. 이 방법으로 이 회사의 지금 자리라면 저는 겁먹을 자리는 이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더 이상 파는 사람도 없어요. 매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마 이제 거의 매도의 끝자락이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길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이만큼까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하자라는 거예요. 감안해서 분할로 들어가자라는 거고, 오지 않고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꼭 여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회사는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 지지와 저항이 애매한 종목이에요. 보면 과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의미 있는 저항대를 잡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잡아봤자 이 정도. 과거의 모습으로 해봤자 한 이 정도에 한번 있을 수도 있겠고, 그쵸? 애매합니다. 딱히 이렇게 딱 걸려드는 어떤 가격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이 중심값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죠? 실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과정에서는 이 시세의 어떤 중심값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돌아나간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 시세 중심값 이하로는 잘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말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는 까먹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겁니다. 2부 에비타가 혹시 지금 시장에서 1배 정도 나온다. 근데 1배 정도 나온다. 근데 2019년도에 실적이 좋다.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추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회사가 현금도 많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 회사가 한 500억 정도에 거래돼요. 근데 1년에 한 300억 정도가 벌어들이는 거예요. 영업이익으로. 근데 이 회사에 알고 봤더니 부채는 거의 없고 현금이 한 300억 정도 있다고 해봐요. 한 200억 정도라도. 그러면은 이 회사를 500억 전체가 있어야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이런 회사들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항상 결론은 좋았고, 그런 회사들은 단기 대응은 불가능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높은 위치에가 있더라라는 게 저의 경험치인데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이러한 소외주를 지금 시장에서 보통 그때 닌텐도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한 6개월을 빠지면서 이때 추천했던 사람들이 혹은 이때 보유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렇죠? 다 지금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점점 변동성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 혹시 추가로 하락한다라도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물타기가 아닌 아예 마음 먹고 하는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량이 너무 작아요. 일단 그것이 가장 단점이고, 유통 물량이 거의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래서 분명히 변동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일 것이다. 다만 공부하는 어떤 의미로라도 2부 에비타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고 시장에서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PER도 그런 의미겠지만 그래도 관심 가져볼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PER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PER은 이라는 다수가 보는 이러한 어떤 2부 에비타나 이러한 중요한 지수들은 어떤 수치들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좀 하고요. 시장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 시장은 아직 약하다, 매우 약하다. 그리고 웬만한 나라들보다 더 약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약한 이유로 누가 봐도 티날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시장에 다시 어떤 이런 반등이 나오려면 줄던 거래량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들이 조금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점을 이번 주에 깨지 말고 만회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대를 거래량과 함께 극복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떤 패시브 자금에 의한 대형주들이 오히려 잘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 눌려 있는 것들, 성장하고 실적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싸게 싼 지표로 표현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좀 관심권에 좀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혹시 뭐 1배짜리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아마 흔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2배짜리도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 미디어가 내년에 에비타가 2배 정도까지 내려간다라는 것, 상당히 관심권, 그리고 하반기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